범보수 진영이 탄핵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합쳐지며 미래통합당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권에선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신 발언을 해온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엔 조국 백서를 쓴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감염 경로가 미스터리인 80대 환자의 아내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0대 남성이 서울 종로내 병원을 8번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지역이 슈퍼 전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탔던 미국인 승객 300여 명이 전 세계를 통해 자국에 도착했습니다. Started thinking about gett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We're excited and we're anticipating that, seeing our family. 이 가운데 확진자 14명도 포함됐습니다. 터널 안에서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터널 내부에 있는 탱크로리 차량에 불이 나면서 유독가스 유출 등 사상자가 늘었습니다. 터널 내부엔 환기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추가 규제 방안 조치를 예고하자 총선을 앞둔 여당 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중도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오늘 공식 출범함으로써 총선을 2달 앞두고 정치 지형이 다시 요동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보수 진영이 분열된 이후 3년여 만에 재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113석의 제1야당이 된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보수 진영의 물리적 통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내부의 화학적 결합, 더 나아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절반의 통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분열된 지 3년 1개월 만에 재결합입니다. 과거를 딛고 사이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로 결집했습니다. 세 개의 원내 정당이 모이면서 미래통합당은 의석수 113석의 제1야당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문재인 정권 심판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드디어 정권 심판의 큰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혁신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12인 체제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한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당의 상징색은 한국당이 사용했던 빨간색에서 크게 옅어진 파스텔톤 분홍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당원엔 자유와 민주, 공화, 공정의 가치, 그리고 국민 개인의 자아 실현과 행복을 담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미래통합당에는 우리공화당 등 일부 정파를 제외한 보수 정당과 중도 성향의 과거 안철수계 세력까지 동참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혁통위가 구상한 중도 보수 진영의 통합이라는 큰 그림이 어느 정도는 그려진 셈이 됐습니다. 다만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 의원이 오늘 출범식에 불참하면서 각 세력 간의 화학적 결합 여부가 여전한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도로 새누리당이라며 통합의 의미를 깎아내렸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어서 유주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출범식 직후 열린 미래통합당 첫 최고위원회의에 황교안 대표와 새로 임명된 4명의 최고위원 등이 당 색깔인 해피핑크 점퍼를 입고 입장합니다. 최고위원이 된 원희룡 제주지사와 새 보수당 출신 이준석 최고위원, 전진당 출신 김원성 최고위원은 혁신과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기준에 맞는 진정한 혁신, 이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충분 조건이 될 것이고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환 최고위원은 안철수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의원을 확장하는 일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서민의 정당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국민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 안철수계 인사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정찬택 전 바른미래당 조직위원장은 각각 서울 송파병과 영등포갑에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도부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 3개 원내정당과 옛 안철수계 인사들까지 모두 아울렀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과 지상욱 의원 등 일부 새 보수당 의원은 출범식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리적 통합에 이은 화학적 결합과 중도 세력의 추가 합류 여부가 통합을 확장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미래통합당 출범에 발맞춰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김성태, 박인숙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울산 5선 정가윤 의원과 부산 4선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물갈이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불출마 선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지역 5선인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부산 지역 4선의 유기준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현재 지역구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 현재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PK 지역 중진들의 이딴 불출마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영남 물갈이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관리위는 영남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컷오프 대상 결정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두 사람을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부산 북강서울 지역에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의원을 설득해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PK 지역 현역 불출마는 9명째를 기록했지만 대폭 물갈이가 예고된 대구 경북 지역은 정종섭 의원의 불출마 이후 한 달째 잠잠합니다. 일단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아마 세부적인 방침은 정해져야 할 겁니다. 공천관리위는 이번 주 영남권 후보 면접을 진행해 대구 경북 지역의 컷오프 대상도 추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여권 소식도 좀 살펴보죠. 서울 강서갑 지역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입니다. 조국 사태 때 매우 직설적인 쓴소리를 해서 화제가 됐고 공수처법 표결 당시에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기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는 배신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을 준비하다가 탈락하자 이번에는 조국 백서의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주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조국 백서 필자 중 한 명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금 3억 원을 모금해 제작되는 조국 백서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쓰여질 예정인데 공지영 작가는 SNS에 진보파리 장사라는 비난에 해명해달라고 썼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반면 금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줄곧 비판적이었고 공수처법 강행 처리 때는 여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경선이 성사되면 조국 대 반조국 경쟁 구도가 됩니다. 무엇보다 민생과 강서 발전만을 논의를 하고 싶거든요. 조국 교수님에 대한 그런 프레임으로 비춰지는 것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경기 남양주 병의 김용민 변호사, 경기 고양 병의 홍정민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민주당 비판 칼럼을 썼다 고발됐던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나 당 차원의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대신 이낙연 전 총리가 미안하다고 했고 임 교수는 유감이지만
사과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의 칼럼 고발에 심상정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자유인데 민주당이 그 반대할 자유에 대한 편협성을 여지없이 임미리 교수의 공식 사과 요구에도 이해찬 대표는 계속 침묵했고 대신 공동선대위원장이 내정된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미리 교수의 컬럼이 아프게 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임 교수는 이 대표의 공식 사과가 없는 것은 유감이지만 두 번 발언을 의미 있게 생각해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논란을 자초한 대변인단에 대한 뒷말도 나옵니다. 칼럼 고발을 주도한 것도 또 논란이 커지자 고발을 취하하며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한 것도 대변인단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미리 교수님께서 어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저 나중에 얘기할게요. 정식으로 브리핑할게요. 홍 대변인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국회 기자회견 사회를 봐 왜 당이 나서냐는 논란을 낳았고 이재정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 나흘째 기자들 접촉을 피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명 더 늘어서 이제 30명이 됐습니다. 30번째 확진자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의 아내인데 지난 8일부터 몸살 증세가 있었고 남편과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에도 갔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부 환자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외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어서 그야말로 지역사회 감염 첫 사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뉴스는 임유진 기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번째 확진자 A씨의 부인 68살 B씨는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B씨는 남편이 확진되자 곧바로 자가 격리되면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증상이 없었던 건 맞았고요. 이게 오늘은 약간 열이 좀 있으시고 증상이 생겼다라고 들었습니다. B 씨는 남편이 가슴 통증 때문에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지난 15일 동행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B 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응급실 등 병원 여러 곳을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도 자가 격리됐습니다. B 씨는 안암병원 방문 이전부터 몸살 등의 증세가 있었습니다. 29번째 환자의 부인까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고대 안암병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B 씨는 지난 8일 몸살 때문에 서울대병원도 내원했습니다. 당시 진료한 의료진들은 격리됐고 진료실은 폐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B 씨가 남편으로부터 감염됐는지 아니면 부부가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여성의 28번째 확진자는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30명의 확진자 가운데 82살로 최고령인 29번 확진자의 발병일은 지난 5일입니다. 그러니까 12일 전이죠. 발병 이후 동네 의원과 병원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인된 접촉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개 집회도 다녀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접촉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권영석 기자입니다. A씨는 기침 증세가 시작된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동네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습니다. 이후 근처 약국에 들른 뒤 또 다른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11, 12일, 그리고 15일 오전 고대 안암병원에 가기 전에도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발병 이후 동네 의원 2곳을 모두 8번, 약국 2곳은 모두 4번 방문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아닌 다른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80대 남성이 발병 이후에도 수차례 다녀간 동네 병원은 이처럼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 5층까지 했죠. 앞에 나와서 오늘 출근 다 못하게 막혀. 일부러 자체적으로 막았죠.
약국도 이틀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A씨가 접촉한 사람은 지금까지 1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가 76명,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는 37명을 접촉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확진자인 아내입니다. 병원 내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최근까지도 특정 집회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 접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 확진자 부부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다른 확진자들과 가까이서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발병하기 전 14일간 어디를 다녔는지 보건당국의 행적을 추적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지역사회 감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9번째 확진자인 A씨가 가끔 들려 바둑을 두던 집 근처의 한 기원입니다. 운전 빨간 됐을 때 그때 왔던 걸 난 기억이 나. 복지관이 재미없게 잠깐 들렸다 가고 하는 그 정도예요. A씨는 종합복지관도 휴가 나기 전까지 다녔습니다. 두 곳 모두 기침 증세가 나타난 지난 5일 이전에 방문했지만 5일 이전이라도 14일 내에 갔었다면 모두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 범위 내에서 유증상자가 있었는지 해외여행력을 다녀오신 분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A씨는 종로 3가에서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를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이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분들은 설날 때 아주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는데 동도 가까이 있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관광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A씨 부부는 종로구 숭인동에 살고 있습니다. 숭인 1동과 2명의 확진자가 다니던 이곳 명륜교회는 불과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A씨 부부가 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6번, 21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사는 종로구는 5번 확진자가 나온 성북구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29번, 30번 부부 환자는 도대체 어디서 감염됐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끝내 감염원을 찾지 못한다면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건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도 뭐 여기저기 우리 지역 여기저기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는 다른 뜻입니까, 그럼? 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감염자들은 이 중국을 다녀왔다든지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든지 등 감염 경로가 뚜렷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부르려면 이 말씀드린 경로가 아닌 말 그대로 지역 어딘가에서 감염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역 방식은 소용이 없는 겁니까? 물론 29번 확진자와 이 30번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끝내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온 감염자와 접촉자들을 추적해서 감염 경로를 봉쇄하는 방역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감염 경로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우리 주변 어디엔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방역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자, 일단 질병관리본부는요. 내일부터 일반 독감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52개 병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자, 이런 병원을 앞으로 2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거기다가 폐렴 환자들도 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를 하고 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서 면회도 제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 이런 비판을 또 피하기 어렵겠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대응만으로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예. 과거 메르스 때도요, 최초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또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 등 병실 출입자 중심으로만 접촉자를 파악하고 관리를 했었죠.
자,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다른 병실에서도 환자들이 속출했고, 자, 정부는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했는데, 하지만 이 발병 초기 안이하게 대처한 대응 방식 때문에 대규모 확산을 막지 못했고, 결국 메르스 사태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최초 환자가 발생한 지 2달여 만에 종식이 됐습니다. 자, 때문에 전문가들은요, 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게 신종감염병이기 때문에 방역 대응이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예, 사실 방금 인터뷰한 김우주 박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참 걱정이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발원지 우한에서는 일가족 4명이 병상 부족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체 사망자는 1,770명, 확진자가 7만 5천 명까지 늘면서 시진핑 주석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인과 인권운동가가 실종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어서 중국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베이 영화 제작소 간부인 55세 창카이와 부모, 누나 등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증세로 보름새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카이는 유서에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상을 구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임시병동이 벼락치기 완공됐지만 환자 수엔 태부족입니다. 不能让一个老人就这样露宿街头吧，怎么样也得治一下嘛，不能就真的等着看他死吧。 우한 시민 가오징도 의심 증세를 보인 87세 어머니를 모시고 지정병원으로 갔지만 병원 측은 병상이 없다며 검사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당국의 정보 봉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양비는 코로나19를 처음 알린 고 리원 양의 명예회복을 주장해 한때 체포됐고 그와 함께 활동한 법학자 쉬주융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앞서 우한 실태를 고발한 2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도 논란입니다. 수산시장을 지목한 당국이 최초 감염자 정보를 함구하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질병통제센터 등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일본 앞바다에 떠있는 크루즈선에서는 오늘도 99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돼 전체 감염자 수가 무려 454명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배양 접시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셈이 된 거죠. 결국 각 나라별로 자국민 구출 작전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자국민 300여 명을 전세기로 실어 날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미군 기지에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미국인 300여 명이 전세기 2대에 나눠 타고 귀국했습니다. Started thinking about gett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We're excited and we're anticipating that, seeing our family. 미국인 전체 승선자 380여 명 중 감염자는 4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즈에서 내린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4명은 전세기에 탄 반면 전세기 탑승 거부자와 감염 의심자는 제외됐습니다. 귀국한 승객들은 14일 동안 다시 격리됩니다. 이들은 미일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For the last 12 days, we have not stepped foot out of this door into the hallway. And very soon, not yet, but very soon. 호주와 이탈리아, 캐나다와 홍콩, 대만도 전세기로 자국민을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인 승선자 14명 중 희망자를 데려와 14일간 격리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하선 승인으로 말레이시아에 갔던 웨스테르다모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자 말레이시아는 캄보디아가 20명만 선별 검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크루즈선은 다시 격리돼 승객과 승무원 98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일본은 이 크루즈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늘어난 데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돼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개최엔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아베 총리는 정치적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위기의 일본에 맞췄습니다. 도쿄 하천의 유람선에서 만찬을 즐기고 야경을 만끽합니다. 일본 전통 뱃놀이 야카타 부네가 코로나19 감염 온상으로 확인된 건 4일 전. 지난해 18일 유람선 신년회에 참석한 택시기사 80여 명 중 확진자 11명이 속출했습니다. 유람선이 바이러스의 무방비 상태로 승객들을 태운 기간은 무려 한 달입니다. 現時点において国内で流行していると判断するに足る疫学的な情報が集ま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현재까지 일본 코로나19 확진자는 중국,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은 61명, 사망자도 1명입니다. 사태 초기 도쿄와 오사카 중심이던 감염 지역은 현재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체로 퍼졌고 감염 경로 파악조차 안 되는 지역이 4곳 이상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지역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감염자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확진자 중엔 지발현에서 도쿄까지 2주 동안 전철로 출퇴근한 20대, 신칸센을 타고 일본 내 출장을 다닌 40대 회사원이 있는가 하면 나고야의 한 남성은 하와이에서 열흘간 휴양을 즐기다 와 하와이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Who this person might have sat down with, had conversation with, those are the kind of things that we're looking for. 이런 상황에도 알몸에 가까운 사람들이 숨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한 공간에 빽빽히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이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나무부적 쟁탈전을 벌입니다. 코로나19 비상이 걸린 올해에도 이 같은 일본 전통 축제는 어김없이 열려 세계 각국의 방역 전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지만 일본 정부는 축제 준비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やっぱり沿道の皆さんとかが遠くの方からも手を振ってくださったのをすごく嬉しくて、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笑顔になってしまっていたらどんどん早く走ってしまって高揚する気持ちが. 하지만 내달 열릴 도쿄 마라톤 대회는 어쩔 수 없이 축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先手でさらなる対策を前例にとらわれることなく進めてまいります. 일본 국민의 52%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했다고 답하고 아베 정권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8.3%포인트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난대처 강국이라는 명성에 먹칠을 하는 장면들이 자꾸 이어지면서 우리에게도 피해가 옮겨질까 걱정스럽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밤사이 기습폭설이 쏟아진 데다가 계속 눈발이 이어지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 전북의 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30여 대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순식간에 일대가 검은 연기로 덮일 만큼 긴박했던 순간을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사고 직전 눈발이 날리는 3A 터널 내부 모습입니다. 트레일러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서고 뒤따르던 승용차와 트럭들이 잇따라 들이박습니다. 뒤따르던 25톤 탱크로리까지 앞차를 들이박더니 누런가스가 새나오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거시기하는데 받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충돌을 했어요. 유조차 불라고. 오늘 낮 12시쯤 전북 남원 순천 완주고속도로 3A 터널 안에서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사고는 710m짜리 터널 입구 100m 지점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들은 불에 타거나 모두 찌그러져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입니다. 탱크로리에 실린 18,000리터가량의 질산이 유출됐고 시꺼먼 유독가스가 터널 입구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터널 입구 쪽을 가로막아 구조대 진입도 어려웠습니다.
소방당국이 3시간 만에 불길을 잡긴 했지만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사고는 탱크로리가 엎어지면서 터널 내에 유독물질인 질산이 유출된 탓에 사상자가 급증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해당 터널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도로공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터널에는 환기시설은 물론이고 스프링클러도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기시설이 없다 보니까 구조 작업이 지연이 된 것이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터널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터널 안에는 쓰러진 탱크로리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들은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자동차가 불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온 데다 25톤 탱크로리에 실렸던 질산도 유출됐습니다. 질산은 폐렴이나 시력 상실 등을 부르는 유해성 독성 물질입니다.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유독가스의 농도가 짙기 때문에 한 모금만 흡입해도 몸이 경직돼서 3회 2터널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에 확인한 결과 터널 내부에는 유독가스를 배출할 환기시설과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1km 이상인 터널들만 이제 설치 의무가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라든지 환기시설 같은 게 설치 의무가 없어서.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게 팩트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법에는 길이 1km 미만인 터널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터널 사고의 중경상자 43명 대부분이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어서 사상자가 늘고 있고 사고 수습 또한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3회 2터널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수습은 끝나가고 있는 겁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지 9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3회 2터널 안에는 사고 수습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설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작업도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터널 안에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탱크 로리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어 현장 수습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 차려진 소방지휘본부엔 소방대원 등 125명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터널 입구를 막고 있던 사고 차량들은 대부분 견인했고 터널 내부 질소 제거 작업도 진행합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자정쯤 사고 현장 수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사고 수습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3회 2터널 부근은 어젯밤부터 대설특보가 발효돼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까지 떨어지면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고로 사고 지점 인근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진입 10km 전부터 해당 구간을 지날 예정인 차량은 인근 국도로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에서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올 겨울 눈다운 눈은 이번이 처음 아니었나 싶은데 이 폭설 탓에 특히 전북과 강원 등지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사이 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빙판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방음터널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나옵니다. 승용차와 방음벽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청주 시내의 한 고가차로에서 자동차 2대가 정면 충돌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거기에 지금 쓰여진 거 외벽을 따르면서 지금까지 화재가 번진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 8시 54분쯤에는 강원 횡성 중앙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7중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피하려다가 화물차도 충격을 하고 또 연쇄적으로 올겨울 들어 첫 대설특보가 내려진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속출했는데 전북에서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 운행도 하기 힘들었고 오늘. 제주 상간은 최고 73.4cm 눈이 쌓였고
울릉도에 59.8cm, 전북 진안이 27cm, 강원 고성에 25cm가 넘는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기습 폭설에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되고 차량 운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20cm 넘게 눈이 내린 이곳 마이산은 입산이 통제됐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에는 내일까지 눈이 이어져 제주 산간의 경우 최고 30cm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도 이어져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중국에 보냈다는 마스크는 중국 기업인들의 돈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마스크 구입 과정을 소개한 우한대 총동문회 측의 글에서 확인됐는데 마스크 싹쓸이 후 한국 내 마스크 가격이 폭등했다고 언급하는 자랑 섞인 내용도 등장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지난 14일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우한대 총동문회의 한국 마스크 긴급 조달 관련 글입니다. 지난달 25일 구입 의사를 밝힌 뒤 한국 동문 2명이 수소문했고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공장 4곳과 연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동문 기업가들은 금액 상한을 두지 말고 모조리 사들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방호복 20만 개, 의료용 마스크 380만 장, KF94 황사 마스크 9만 장 등 300만 달러, 우리 돈 35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비용은 샤오미 창업자 레이진 등 우한대 동문기업가 연합회가 냈습니다. 이 글에는 동문기업가가 일시불로 계약금을 낸 덕에 살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 대량 구매한 뒤 이튿날부터 가격이 3-4배 폭등했다고 자랑하는 듯 표현돼 있었습니다. 마스크 운송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우한대 동문회가 사들인 마스크 일부는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통해 중국으로 전달됐습니다. 우한대 한국총동문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측은 마스크 조달 경위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이 주춤하자 그 풍선 효과로 이른바 수용성이라고 불리는 수원, 용인, 성남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지역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총선 때까지는 참아달라는 입장이어서 신경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른바 수용성 지역에 대한 규제 대책을 논의했지만 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은 총선까지 참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안정도 가하면서 또 그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있다. 수원, 용인, 성남은 모두 여야가 경합하는 지역이어서 추가 규제가 시행될 경우 여당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수원 5개 지역구 중 4곳, 용인 4곳 중 2곳, 성남 4곳 중 3곳 등 13개 지역구 중 9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입니다. 해당 지역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처럼 풍선 누르는 방식으론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르면 추가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이 태영호 전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태 전 공사뿐 아니라 언론인, 의원 보좌관, 탈북단체 대표까지 해킹의 표적이 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주요 인사의 주요 정보를 얼마든지 빼내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심각한 일인데 대책은 없는 것인지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태영호 전 공사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씹는 방식으로 해킹했습니다.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까지 했지만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이 고스란히 탈렸습니다. 태 전 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이나 인사들을 일상적으로 해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몇 년간 한국에서의 삶은 김정은과의 싸움이었다고 했습니다. 해킹은 금성 121이라는 북한 해커 그룹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해킹 사실은 보안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가 다른 해킹 사건을 추적하다 확인했습니다. 태전공사 외에도 국회의원 보좌관과 언론인, 탈북단체 대표 등의 PC와 스마트폰도 해킹됐습니다. 카카오톡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열었을 때 악성 코드가 깔리는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도 많습니다. 한번 보라. 의견을 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링크가 온 거예요. 이건 내가 열어보겠어요? 안 열어보겠어요? 이번 해킹으로 탈북자 관련 주요 정보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최대 1조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오늘부터 개별 펀드 성적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원금이 반토막 난 경우도 부지기수에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최대 손실이 80%에 달하는데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지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마이너스 4%를 기록하던 수익률이 오늘은 마이너스 24%로 고꾸라졌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펀드별 손실률을 발표한 뒤 오늘부터 이를 반영한 개인별 손실률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손실률이 80%에 달하는 투자자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거의 원금 보장 해주겠다. 그런 사탕 발림이죠.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기죄로 결론 나면 판매 계약이 취소돼 100%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임과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사기와 불완전 판매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부실을 은폐하고 수익률 등을 조작한 사기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은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 조정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DLF 사태 땐 판매사의 최대 80% 손실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조정안을 판매사들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사들은 펀드 부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펀드 환매가 재개되거나 청산되지 않는 한 만기가 돌아오는 3년 뒤에야 분쟁 조정 대상이 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영화 기생충입니다. 위조한 재학 증명서를 들고 박사장 집에 간 기우가 면접을 겸한 첫 과외 수업을 하죠.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다이너 방금 뒤 문제들 한참 풀다가 지금 24번으로 또 다시 돌아왔어. 시험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그 흐름을, 그 리듬을 놓치면 완전 꽝이야. 24번 정답? 관심 없어. 기우는 한 번 지나간 문제 따위는 관심이 없고 시험 전체를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하죠. 실전은 기세야. 기세. 한 발 삐끗했다고 뒤로 물러섰다가는 전체가 무너진다는 믿음은 선거판에서도 빠지기 쉬운 기싸움의 함정입니다. 한 시인이 썩을 대로 썩은 나라를 가리켜 방부제가 썩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썩어도 뻔뻔한 얼굴은 썩지 않는다. 부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패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듯 오만한 사람들은 또 자기가 오만하다는 걸 몰라서 더욱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 사태 후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사과도 없이 칼럼 필자의 경력을 문제 삼더니 열성적 지지 세력의 필자 신상 털기와 선관위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또 따를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 지역구 사전심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탈락시킨 뒤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한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검의원은 조국 사태와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하고 공수처 표결에 기권하기도 했습니다. 더 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의 쓴소리를 틀어막겠다는 뜻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심은 호랑이와 같아서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정치의 달인으로 불렸던 김종필 전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을 앞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중도층과 무당층의 민심이 이동한 결과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회의에서도 침묵했고 최고위원 한 사람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대신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하고 칼럼 필자가 수용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뭔가 찜찜한 구석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엘튼 존이 노래했듯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나 하기 힘든 건가요? 2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민주당만 빼고 그 뒤였습니다. 주말부터 내리던 눈이 차츰 물러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오늘 밤까지, 그 밖에 서쪽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길이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오늘 남원에서는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천천히 서행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를 보이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강릉 8도, 대구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요. 날이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7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